자, 우리 다시 한번 철학의 이해. 우리 돌아와서 우리가 이 문제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 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가지게 되는 건가? 또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된다. 내면, 내 생각, 내 마음의 판단. 여기서 올바른 인식이 비롯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이 네 가지 질문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올바른 인식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번째,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여기 이 소피의 세계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이 소피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이 편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철학 수업이었어요. 우리는 그 소피의 편지를 통해서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이 네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소피라고 하는 노르웨이 14살 소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편지가 찾아왔는데 여기에 자기를 이 편지에서 이 소피라는 소녀를 깊은 그리고 넓은 철학의 바다로 안내하는 거죠. 이제 그 철학의 바다에 수영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세하게 또 차분차분 또 조금씩 이 소피라는 소녀로 또 이 철학의 그 바다에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문제가 이 네 가지예요. 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성적인 수치감이 있을까? 수치심, 수치심은 심리적 억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스스로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심리적 억제.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살을 빼야 되는데. 또 코카나 판타 같은 이런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 늦게까지 자면 안 되지. 이런 심리적인 억제.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 내가 벗고 다닌다. 비록 남자이지만 저 길거리에 나갈 때 덥다고 또 땀 많이 난다고 옷을 벗고 셔츠 벗고 나가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것인가?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 벌거벗고도 자유롭게 다니고 재밌게 노는데 왜 어른이 들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이것은 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배운 교육의 결과인가? 또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어른들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나도 다른 어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 또 중국 일부에서는 또 여기서도 일할 때 또 쉴 때 남자가 옷을 벗는 것 자연스럽게 또 벌거벗고 살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것을 본성적인 수치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받는 거고 사회화, 즉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일까? 어떤 행동을 해도 좋으냐? 내가 남자이지만 옷을 벗고 길거리에서 다니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사회적 관습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화 아니면은 사회학, 문화 인류학에서 공부할 거 아닌가? 그런데 철학 시간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고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교육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민하지만 이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아시아에서 개고기를 먹는 거, 개고기, 사츠가에 이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개고기 먹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를 잡아서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유럽 사람들은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개는 오랜 역사상 인류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인 짐승을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딱 캄보디아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거는 소나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다 사람의 음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 관습이에요. 이 사회적 관습을 보고 다른 사회의 사람이 그 관습은 잘못됐어. 물론 관습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이 미국이랑 무역할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역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동과 무역할 때는요. 중동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 있을 수 없어요. 할랄이라고 합니다. 중동 코란에 기록된 음식법에 따라. 그래서 중동에 수출하는 음식들은요. 과자 또 식품들은 그 할랄법에 맞게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고기 적어도 닭고기까지만 허용됩니다. 돼지고기 또는 그 지방 기름이 들어간 소세지 또 다른 튀긴 음식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에도 정해진 이맘의 허락이 따라서 짐승을 잔인하게 잡으면 안 되고 피를 완전히 빼야 되고 하는 음식법 그날의 관습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의 음식 관습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는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의 그 관습을 보면서 아니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 맛있는?
캄보디아 와서 정말 돼지고기 이 숯불에 굽는 것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는 안 먹어? 그러나 그 무슬림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이 이유, 존재의 이유, 근거 중에 하나는 자기 무슬림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무슬림의 음식법인 할랄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성적인 수치감, 이게 사회의 관습이냐 학습된 관습이냐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된 관습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타고나는 거냐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또 내가 속한 사회와 다른 관습, 사회와 관습,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점차 이제 이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적절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관습만을 따르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관습이 그런 것도 있구나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회의 관습은요 나의 제2의 천성 같아서 제가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또 남성들의 관습이 있잖아요. 남성 우성적인 거 물론 교육을 통해서 또 여성들을 배려하고 또 약자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또 배려해야 되는 것 배우지만 남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저의 어떤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부단히 깨고 억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과연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회의 관습이냐.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The wisdom comes to teach of us when we realize how little we understand about life, ourselves, and the world around us.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예요. The only true wisdom is in knowing you know nothing. The true wisdom, 진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동의가 되나요? 물론 많은 이들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 알아?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내가 조금 아는 게 있는데 그 사람보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보다 현명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현명한 겁니까? 근데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알미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암.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 생각하면. 뭘 다 설명해 줘야 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말해 줘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과연 모를까 의심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 불쾌하죠?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우리 내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 생각하는 거 다 우리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또 느끼고 또 결단하는 거 다 마음의 작용이죠.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생각한다고 할 때 끝. 그냥 끝하 할 때 그 끝이 여기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가리킬 때 심장을 가리키면서 어? 심장을 가리키면서 우리 느끼는 거 결단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다 내면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듣고 있어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 철학 이야기가 생각에 관한 또 대상과 방법에 관한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무엇라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면 제 이야기가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되고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 내면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밖에서부터는 오는 어떤 도전과 자극 또는 정보와 또 소식들을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이라고 그러죠.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건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데 깨닫고 그러게 되면 그게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사상들이 나를 또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옳은 일은 내면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터는 것은 은행을 또 강도해서 터는 것이 나쁜지 몰라서 그런 것을 할까? 알지만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잘못될 텐데 알면서도 나중에 후할 일들을 또 어리석은 일들을 결정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철학자의 책임, 내가 무엇을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은 바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네 가지 질문 우리 보았습니다. 본성적인 수치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올바른 인식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고 시작되고요. 또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또 옳은 일을 행한다. 이 네 가지. 이거 우리 철학의 이해 시간에 꼭 붙잡고 가야 될 질문이네요. 우리 생각의 대상뿐만 아니라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앞에 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다음 퀴즈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또 여러분에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에 대해서 독배를 든 까닭, 독배를 든 까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의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다. 회의하라는 게 뭐냐면 모여서 뭘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회의,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건 틀리는데? 아니, 이게 맞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게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은데요 하고 상대편 논리의 약점을 짚어내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3파술이에요. 기원전 399년 평소 소크라테스를 눈의 가시 아주 귀찮게 성가시게 생각했다라는 표현이죠. 눈에 가시 찔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작은 모래알만 들어와도 힘든데 아주 성가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테네 지도층 인사들이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신을 믿지 않았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에 세우고 소크라테스는 최후 변론, 요즘은 뭐 변호사가 나를 변론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는 자신이 직접 나는 그런 이유로 법정에 서기에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사형 정당한 것일까요? 철학하는 일만 그만두면, 즉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토스가 흥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한 시대
한 시대를 살았던 소크라테스의 참모습을 제자인 플라톤이 그의 책을 통해서 저작, 책인 거예요. 책, 그가 쓴 책 통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400여 년 전 아테네 아고라의 한 법정. 아고라가 뭔지, 아고라. 아테네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예요. 도시가 한 나라처럼 거기에 최고 회의가 있고 거기 자체 법정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판결을 내리는 곳이 이 아고라입니다. 광장이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또 그리스가 민주 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때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토론하고 또 거기서 또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그 장소가 아고라였어요. 지금 아고라에서 법정이 열렸어요. 누가 죄가 있어서 붙잡혀 왔고, 그래서 이 아테네 정부 쪽 인사가 검사죠. 프라스큐를 검사가 이 잘못들을 하나하나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본인이나 다른 변호인은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판이 열렸어요. 세계사의 길이 남을 희한한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때는 기원전 399년 70살가량, 70살 70살이에요. 아유체섭 츠남하이, 한 노인이 피고석에 서서 500명의 시민을 향하여 완벽한 논리와 화려한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시몬단, 배시몬이라는 말, 이게 판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판결, 재판관, 저지, 배심원들, 이 피고, 죄가 있다고 해서 법정에 선 사람의 이 잘못 있음 없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배심원. 피고인, 어려운 말이네. 피고인, the charged.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범죄가 있어서 법정에 선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결이 되면 그때부터 범죄자인 거죠. 유죄, 무죄, 죄가 있는지 없는지, guilty or not, 유죄 or not, 무죄, guilty or innocent. 유무죄를 판결하고 유죄일 경우 사형을 선고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인지 헷갈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고요. 키는 작고 코는 들창코 했는데 나이 이르는 어울리지 않게 웅장한 목소리, 또 치밀한 논변이라는 게 논리적인 웅변이라는 뜻이에요. 고집은 있어 보이나 착하게 생긴 이 영감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운명의 하루였다.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이는 멜레토스, 리콘, 아니토스. 이들은 아테네의 유력한 지도층 인사예요. 정부 쪽 인사라는 거죠. 멜레토스는 문학계를 대표했고, 리콘은 논술계를 대표했고, 아니토스는 정기를 대표했어요. 사상의 여러 여기에 사상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죄 있다고 몰아가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뭉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상의 여행, 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가자. 사상의 여행에 동승한 이들이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긴장을 느껴줘야 하는 거죠. 문학계 대표, 또 교육계 대표, 정치 대표, 이렇게 셋이 뭉쳐가지고 소크라테스 안 되겠어, 잡아 넣어야 되겠어, 사형시켜야 되겠어, 그러는 겁니다. 특히 아니토스는 중진,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시작하고 한창 이름을 얻고 있는 중진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뭐냐? 신을 믿지 않은 불경죄. 이걸 보면 지금 뭐 캄보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불교이지만 절에 안 다닌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고대 그리스는 여전히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생각들. 신은 있어요.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방식의 오래된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이 없다,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적은 없지만, 혹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말 한 부분이 잘못 오해가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불경죄, 이걸 보면 아직 그리스가 신화적인 세계가 아니었나 추측해 보는 거죠. 신화적인 세계는 무엇이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그 설명을 어디로 돌리냐?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로 돌리는 거예요. 아, 신이 그랬다. 신이 운명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끌어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태도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신화적인 세계인 고대 그리스가 어떻게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는가? 이게 또 아이러니, 역설이지만 또 그게 역사고요. 또 그게 그리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죄목 다른 한 가지가 청소년의 정신을 타락시킨 거예요. 소피스트들 배웠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웅변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정치, 또 선거 때 여러분 5년마다 캄보디아에도 총선 있잖아요. 총선 때 되면은 이 트럭에다 아니면 차에다 스피커를 싣고 열심히 자기 당을 선전하고 또 정치 이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그리스에도 소피스트들이 자신의 주장을, 또 정치적인 견해들을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웅변하는 것들이 그리스에는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아니면 사회를 부정하는 얘기들,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청소년들이 듣기에 좀 그들의 생각을 좀 타락시킨다는 그런 제목을 소크라테스에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피고인을 재판에 붙였어요.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 앞에 세 사람 있잖아요. 한참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에서 잘 나가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괜히 고소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편이 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반대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소크라테스가 무죄로 판결되면 이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이 세 사람이 오히려 사회적인 명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토스 정치인이잖아요. 공민권이 제한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판은
그날 당일로 끝냅니다.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어요.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이 일은 되는 노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회에 이 아테네시에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 얘기는 다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흑색 선전이다. 누구를? 예. 흑색 선전.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 또 꾸며낸 이야기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흑색 선전이라고 합니다.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그 색깔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다 시커멓게 어둡게 부정적으로 칠해서 선전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자신은 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아테네는 제국이었어요. 아테네 청년들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변론술, 웅변술이죠. 사람들 앞에서 또 분명한 목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설득되도록 이야기하는 이 기술이에요. 이게 수사학이고 이게 사람을 설득하는 변론술, 말하는 기술이고요. 유명한 소피스트들,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강사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피스트들 가운데 고르기아스 같은 1급 소피스트들은 요즘 돈으로 월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1억 원. 10만 불, 10만 달러. 10만 원, 10,000 달러. 10만이니까 100구나. 100,000 달러. 한 달에 엄청난 고초고액의 수익을 올렸어요. 이 소피스트들, 변론술에 능한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인기와 또 벌이가 있었어요.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도 이런 변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테네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재판 첫머리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누굴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다. 자기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지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찾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길, 진리, 아니면 도. 또 중국말로 하면 도라는 게 있어요. 도, 타오 영어로는 도라는 글자 한번 알려줘 볼게요. 여기
이 글자. 한국말로는 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타워라고 읽습니다. 길 또는 진리.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중국과 한국의 표현으로 하면은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 왜 그러면 이런 소송에 엮이게 되는가?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친구 카이레폰이 와서 말하더군요. 어이 소크라테스, 델피에 이 아시죠? 델피 신들이 이 나라의 중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자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태우고 아니면 땅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향을 피우고 그 연기의 모습을 보고 여자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라고 이 신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과연 델피 신이 말한 이야기라는 거죠. 신탁의 응답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누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지, 나보다 현명한 분이 분명 있을 것인데 아테네 지도층 인사들은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정치인들에게. 왜냐하면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정치가 무엇입니까? 덕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바른 정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바로 살겠습니까? 정의. 또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이걸 쫓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작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게 행복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 아니냐고, 병이 안 걸리고. 정의? 뭔지에 대해서 고민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 어떤 자기 속한 당에 이념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으니까 또 보다 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나라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 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 당장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허락할 것인가,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더 많이 유치할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또 글을 쓰는 사람들, 문학가들, 문인들을 만나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존경을 받는 문인들도 인생의 삶과 죽음, 우주의 생성과 또 우주의 생성과 몰락, 정의와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썼는데도 무슨 글을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또 장인들, 기술자들이요. 그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더보다 큰 틀에서는 이 사람들이 장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치인이나 문학가들이나 장인들은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치가라는 사람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장인들이나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백성을 지도한다고 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일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뭔가 문제가 많은데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인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한다고 지금 고소했다는 겁니다. 여기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대화를 통해서 마치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정치인을 만나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정치인들로는 소크라테스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그런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신은 모르는 사람처럼 대화해서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알고 있는 게 없다. 이 정치인인데도 정의에 대해서 또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깨닫게 했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내가 순수히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새로운 인식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걸 거예요. 기분 나빠. 지가 뭔데? 소크라테스 당신 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기분은 나빴을 거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이 밤새 대화를 즐기는 아테네인들의 파티, 연회가 있어요. 연회. 연회에 여기 알키비아데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알키비아데스. 동성애자였어요. 남자였는데 같은 남성인 소크라테스를 흠모했어요. 그의 정신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분이 인간의 영혼을 만지는 영혼 조각의 대가라고 단언하네. 소크라테스 이 양반이 빚어내는 조각품을 쪼개 열어보면 그 안에는 영혼의 신상이 들어있지. 페리클레스처럼 뛰어난 연설가들의 웅변을 들으면 저분 참 말 잘한다 생각되지만 소크라테스와 나눈 대화에서 받는 영혼의 떨림은 없지. 소크라테스와 나누는 대화에서 받는 영혼의 떨림. 소크라테스 이분으로 인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어. 이분의 말을 듣느라면 내가 참으로 모자라는 존재임을 절감해.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지. 솔직히 고백하네. 나는 마치 오디세우스가 귀를 틀어막고 요정 세일의 노래소리를 피하려 했듯이 소크라테스에게서 도망치려 한 적도 있었다네.
도망치려 할수록 수치심을 느꼈고 말이야. 이분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이분과 마주치지. 그럴 때면 정말 죽고 싶은 수치심을 느꼈다네. 어떨 때는 이분이 아테네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 소크라테스, 이분은 독사야. 이분과 철학적 대화를 하다 한 방 물리는 날엔 죽는 거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신 있게 전개해 나가던 나의 논리가 뒤죽박죽 돼버릴 때, 정신은 혼미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이때처럼 비참한 순간이 있을까? 철학적 대화를 할 때 드러나는 이분의 광기에 가까운 정열을 당신은 보았는가? 이게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산파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성적으로는 참으로 대단하고 또 진리에 이르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이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사람들은 그 깨닫게 됨과 동시에 자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모르는 무지했던 사람인가? 엉터리였나? 이걸 깨닫고 나서 기분 나빠서. 그래서 이분은 독사야. 한 방 물리는 날엔 죽는 거지. 자신이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서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불편한 법이죠. 똑똑한 선생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근데 많이 배우고 깨닫게는 되지만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중종, 조광조, 이 한국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조광조라는 신하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분명한 또 입장과 또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하가 왕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분명 옳은 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에, 예?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나는 초라해져요. 그 사람의 말은 맞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사람,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음.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이 동성애, 남녀 간의 사랑은 저속하게 여겼고 오히려 동성 간의 사랑을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도 소크라테스와 동성애적인 사랑 관계였다는 겁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얘기, 알키비아데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와, 위험한 순간에 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끔찍히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를 한 몸에 구현할 수 있는 절제, 지혜, 용기. 지혜, 용기, 절제. 바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 용기, 절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결단력이 없어요. 좀 행동이 느리고 또 실천이 약해요. 생각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행동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용기를 갖춘다는 것 결단력이고 또 과단성 이걸 갖추기는 참 어려운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게 있으면 참으로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 그런데 또 용기에는요, 이런 결단력, 과단성, 딱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붙이는 힘, 과단성, 결단력이라고 하죠. 이 용기는 또 절제가 필요해요. 이 용기는 엑셀레이터예요. 차로 치면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기만 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 그래서 잘 가지만 또 설 때 설 수 있는 이 절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어우러질 때 가장 좋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얘기예요.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그 이상적인 지도자감인 소크라테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을 부정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 자, 이 대화는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는 또다시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거기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 아침 첫째 시간 또 둘째 시간 배운 거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거기는 철학 관련 문제도 있고 또 거기는 한국어 관련된 표현도 있고 물론 철학적인 내용이 여러분이 뭐 선택형 문제는 쉬울 수 있지만 읽어야 되는 글들이 많고요. 또 생각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이 오늘 한국어 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공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게 도전이 돼서 철학은 여러분 생각을 자꾸 돌리도록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넓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말과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만 또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이해 폭이 넓은 잘 준비된 또 교양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남은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주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카톡방을 확인해 주세요. 카톡을 통해서 또 네, 공지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감사합니다. 예. 뱃 혹시 미띠. 예. 퀴즈장에서 예. 두 번째는 두 번 있네요. 예. 두 번째 장이 두 번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자, 보겠습니다. 퀴즈에서 예. 두 번째 질문이 예. 두 번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두 번 있다. 예. 두 번째 네. 질문. 지도가 예. 두 번 있었어요. 예. 각 지도의 나라, 지역의 현재 이름을 쓰시오. 라는 문제. 이탈리아, 가나라마
예. 자, 예. 가, 나, 라, 마, 자, 차, 카. 예. 다 쓰는 거예요. 자, 맞죠? 사? 없어요. 예. 자, 두 번 있어요. 자, 아, 자. 이게 자하고, 네. 아하, 차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바는 없어요? 야, 바로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바, 예, 바. 바로 할게요. 예, 다시 이렇게 할게요. 다시 그러면 올릴게요. 예. 나라 마바 자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요. 또 틀린 거 바로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예,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다시 저장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예.